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진짜가 나타났다 시즌2 그 12번째 1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를 맡은 이동형입니다. 오늘 역시 세 분 나와주셨고 또 스페셜 게스트 한 분 나와주셨는데 이 스페셜 게스트는 조금 이따 소개를 따로 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손혜원 홍보위원장님 지난주에 EJ 나오셔가지고 어우 대박이 났습니다. 뭐 이렇게 난리가 나는지 저는 아까 만나서 이렇게 대박 날 줄 몰랐다고 했더니 저한테 이자가 감 떨어졌다고. 그걸 왜 모르세요? 그러니까 몰랐어요. 난리가 났는데 움직이실 때마다 이렇게 난리가 나는 것 같아요. 글쎄 말이야. 왜 그러지? 그러니까 요즘 뭐 친박이다 비박이다 그러는데 내가 봤을 때는 진박을 물리칠 것은 대박밖에 없어. 대박이 뭐예요? 대박 아이템. 손혜원이에요. 아이 그러지 마세요. 번호도 없는 주제. 진박을 다 물리치고. 영입 인사도 못 되고. 더불어민주당 영입 영호. 아니요. 손혜원이었어요. 그게 제가 좀 대중적인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가 조금 저를 이해하는데 쉬웠기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주셨는데 지난주에 또 그 바쁘신 나중에 강주하고 봉화를 다 넣으셨더라고요. 근데 봉화에서 눈물 흘리는 장면이 또 포착이 돼가지고. 광주에서도 울었어요. 광주에서 우셨어요. 광주에서 우시는 건 아마 못 잡은 것 같아. 근데 몰래 울었어. 몰래 우셨고. 걸어 들어가면서 우는데 저는 이제 처음 봤잖아요. 강주는 많이 가봤지만 망월동 묘지 처음 가봤어요? 네. 그건 갔는데 처음 가면 안 올 수가 없지. 딱 들어가는데 이제 다 같이 이제 우리 일행이 한 30명 정도 돼서 당직자들까지 다 걸어 들어가는데 한 30발자국 들어갔을 때 님을 위한 행진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 순간에 이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 음악이 거기서 올리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데모대가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나오는 음악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딱 들어가는데 혼자서 그 뒤따라 들어가면서 너무 울었어요. 그런데 앞에 이제 사람들이 시위대들이 들어와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쭉 쓴 채로 김정일 위원장님하고 이제 쭉 쓴 채로 25분 정도를 서 있었어요. 서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새로운 영입 인사 한 분이 제가 나가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그 어떤 또 고참 의원님이 기다리는 거다 이때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기다리는데 한 그 25분 가량을 서 있다가 들어가는데 그 25분 동안 각자 다 다른 상념에 잠긴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김 박사님 말씀이 이 시간이 너무 좋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앞에서는 막 뭐 선언문 읽고 소리 지르고 막 싸우고 이러는데 우리는 조용히 서 있었어요. 그냥 거기. 날씨도 추웠거든요. 그날 서 있는데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앞에서 그 님을 위한 행진곡을 들으면서 들어갔던 그 시간도 좋아. 거기 서 있을 때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 광주에서 반대 시위하셨던 분들 혹시 아세요? 누구 어떤 분들이신지? 뭐 국민의당 창당 발기인 이런 얘기도 나오고 지난번 대선 때 박근혜 후보를 밀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멋진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제가 성함은 잘 모르는데 이제 그 안에서 5.18 관련되는 그 상미사시라든가 근데 그분이 사실은 그 전날 이제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만나서 식사 같이 하시면서 이제 잘못됐다고 또 빌고 거기서 또 사과를 하고 그분들하고 식사를 했는데 끝났는데 이분이 오신다는 얘기를 안 하셨는데 오셨어요. 처음 자는 분인데 오셨는데 거기 시위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면서 광주가 부끄럽지 않느냐고. 광주 이름 팔고 이러는 게 부끄럽지 않으시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주 점잖게. 그래서 거기서 한 20분 넘게 그 시간 그들이 얘기하는 거 뭐 서로 좀 언쟁도 있고 그렇지만 뭐 몸싸움 이런 건 없었고요. 근데 그렇게 지낸 시간 되게 좋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바로 점심 한 20분밖에 못 먹었어요. 그리고는 봉화를 갔는데 제가 봉화 가서 울었던 거는 그땐 정말 어떻게 막 너무 눈물이 나갖고 제가 그 돌아가시기 2달 전에 거기서 호출이어가지고 갔어요. 그 장하진 전 장관님이 저한테 전화하셔갖고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저를 보자 그러신다고 전 몰랐거든요 그분을. 근데 갔는데 앞에서 그 나오세요 하는 군중이 있었어요. 근데 겨울인데 2월 달인데 거길 들어갔는데 이제 그 봉화 마을에 그 농산물들을 위한 브랜드를 좀 하고 싶다고 저를 부른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대답을 안 하고 왜 이렇게 노출이 된 데서 사시냐고. 앞에가 휑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들여다 보이는 데서 사람들 저렇게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사시냐고.
그러고선 쓸데없는 소리나 했는데 권 여사가 그걸 기억을 다 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오셔서 이렇게 썰렁하다고 해서 그 뒤로 나무를 너무 많이 심었대요. 근데 그때 제가 갔을 때 이후로 2달 뒤인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갔을 때 제가 거기 갔을 때 그 안에 있던 광장 같은 데가 거기가 무덤이 된 거예요. 돌이 오고. 그 자리를 가니까 그 감회가 저는 그렇죠, 다른 사람하고 좀 달랐죠. 그래서 저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눈물이 나가지고 아주 저도 지난번에 그 봉화 갔을 때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그 특히 너락바위 있고 참배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막 눈물을 보이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난 울었어. 어거지로 막 이렇게 닦았어요. 닦고 그리고 이제 아는 척하고 이제 권 여사 이제 그 사저로 들어갔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환담을 했어요. 마지막 끝날 때 문재인 대표가 건배사 할 사람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 오늘 엄청 울었습니다. 옆에 있었기 때문에 눈치를 다 챈 거야. 근데 저는 이제 안 들키려고 했는데 눈 닦고 막 흐뭇거렸나 봐. 근데 혼자만 들었더라고. 문재인 대표가. 그랬어요. 근데 가서 안 올 수가 없는데 제가 손혜원 홍보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이걸 하나 찾았어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5.18 이 묘역에 가서 처음 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죠. 처음에 귀국하셔서 귀국하셔서 네. 이 오열하는 오열했죠. 이 네. 사진인데 네. 뒤에 보면 윤영규 선생님 보여요. 젊은 이게 전교조 초대 전교조 위원장이었죠. 그리고 네. 좀 굉장히 젊어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귀국하셔가지고 처음으로 아마 이 5.18 묘역에 이게 구묘역일 거예요. 이게. 네. 네. 그때 이렇게 오열. 그때는 국립 5.18 묘역이라고 지정되지도 않았던 때입니다. 그냥 망월동 묘지라고만 불렸던 때. 예.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 눈물이 참 많으신 대통령이시거든요. 꺼이꺼이 우시는 네. 분이죠. 문익환 뭐 목사 문익환 목사 돌아가셨을 때도 그랬고 저하고 노무현 거의 대통령도 같죠.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뭐 또 그 대통령 되시고 선서하실 때 취임 선서하실 때도 취임사하실 때 취임사할 때. 그때 이번에 목이 메어서 60주년 그거에 나왔잖아요. 네, 목이 메어가지고 잠깐 말을 그 못해. 순간에 네. 모두 다 울어.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나라 사람 마음이 있다는 걸 그걸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네, 있잖아요. 어떤 대목인지 진성준은 기억나? 알죠. 어떤 대목이야? 우리 국민에게는 앞으로 더 큰 그렇죠. 시련이 닥칠 것입니다 하는 데서 그냥 목이 메어져가지고 그 뒤에 있어. 우리는 땀과 그렇지, 눈물과 눈물과. 그리고 말을 못해. 그리고 고통을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지. 정확하다. 야, 역시 정치 신동. 정치 신동이야. 네. 60년 그거 제가 땀과- 꼭 넣으라 그랬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 있는데 1998년 2월 26일 제15대 김대중 대통령 취임식에서 우리 모두는 지금 땀과 눈물과 고통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소개합시다. 먼저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중간에 두 분을 이따가 소개하는 걸로 네, 하고 네, 네. 자 오늘 스페셜 게스트입니다. 그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소개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나온지 얘기는 안 하고 스페셜 게스트 분이 나오실 것이다. 다 문재인 대표 나온다고. 문 대표 나온다고 알고 있더라고요. 생각하고 있었어. 네. 그랬는데 거의 문 대표급인가? 근데 어떤 분들 또 맞추시기도 했습니다. 예. 그 팟캐스트의 최초 출연이고 아마 인터뷰도 거의 안 하시는 분인데 네. 나오셨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 기원 교수 김홍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수. 안녕하십니까 김홍걸입니다. 네. 그 제가 듣기로는 우리 방송도 들으셨다고 예, 한두 번 들었습니다. 한두 번. 세 번 아니었어요? 방금 그 선친의 사진을 보셨지 않습니까? 예. 좀 감회가 많이 남다를 것 같아요. 예, 사진 말씀하시니까 제가 카카오톡 프로필을 네. 저희 아버지와 노무현 대통령 그 두 분 사진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거기 글귀는 그 이순신 장군의 말씀을 네. 예, 살려고 하면 죽고 죽을 각오로 싸우면 산다. 생즉사 사즉생 이렇게 넣었습니다. 네. 그 1월 24일 입당하셨는데 입당 발표문에 생전에 아버님께서는 통합과 단결을 신앙처럼 강조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리 당명이 바뀌어도 김대중 정신과 노무현 정신이 합쳐진 60년 야당의 정통 본류입니다. 더 이상 김대중 노무현 두 분을 나눠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했던 게 지금 카카오톡 거기 앞에 나오는 화면 그걸 것 같습니다. 예.
요것은 이 말은 두 분 다 공감하시겠죠. 아 그러면요. 네, 그러면요. 더불어민주당이 김대중 당만이라고 할 수도 없고 노무현 당만이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요. 두 분이 함께 만든 정당. 그래서 더불어 아닙니까? 예,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통곡을 하시면서 내 몸에 반이 무너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대중과 노무현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고 그것이 불가능한 거죠. 근데 지금 김대중과 노무현을 분리하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닮은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성장 배경부터 그렇고요. 또 그동안 실패를 많이 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대통령 하셨고 여러 군데서 공격당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닮은 분이기 때문에 그 노무현 대통령 서가셨을 때 DJ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반쪽이 무너지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우리가 용어 정리를 해야 돼. 네. 아드님이니까 여쭤볼게요. 저희가 김대중 대통령께서 예. 이렇게 말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DJ께서? 뭐 김대중 대통령께서가 낫죠. 그렇습니까? 용어 정리를 합시다 우리. 알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정치인에게 이니셜이라는 것은 상당한 명예거든요. 예. 정치인에게 이니셜 붙는 정치인은 거의 DJ 별로 YS 없어요. 빼고 거의 없고 19대 국회에서 내가 새로 붙었어. 그 본인이 붙였잖아요. 아니야. 정봉주. CR. CR. 그러니까 사람들이 CR 땡이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사실 얘기를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이 나를 MB로 불러달라. 예. 이렇게 해서 된 거고 네. DJ YS 이 두 분은 다른 분들이 붙여준 것이고 저는 이런 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나를 CR 선생이라고 불러줘. 조금 이상하네. 정봉주 의원만 그렇게 부르시는 거잖아요. 우리 국민은 아무도 그렇게 안 불러요. CR인지 몰라. 정봉주를 또 추종하는 무리들이 있어. 한 20명 정도. 그분들은 CR이라고 불러. CR이라고 불러. 그 예. 각 학교도 선물로 하나 이니셜 만들어 드리죠. 박 대통령요? 예. 뭘로 할까요? 아니 뭐가 됐던 어제 생일이셨는데 생일. 뭐 조홍천 비서관 영입하고 네. 선물 대신 생일 빵을 드렸으니까 네, 사과의 의미에서 생일빵을. GH라고 불러야 되나? GH? KH. KH. 그는 지가 맞아요 표기법으로. 별 관심 없을 것 관심 없습니다. 맞아, 뭐 알아서 맞아. 부르라고 하시고요. 예, 예. 자 어쨌든 우리 저 김 교수님에 대한 인터뷰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한겨레랑 인터뷰하셨는데 그게 일생에 처음 있는 인터뷰라고. 뭐 한국 언론과는 처음입니다. 제가 그 2011년 12월에 김정일 위원장 조문을 다녀왔는데 물론 한국 언론에서도 인터뷰 하자는 곳들이 많았지만 그 이제 조문을 다녀와서 어쨌든 우리와 체제가 다르다 하더라도 정중하게 조문을 다녀왔는데 네. 거기 이것저것 질문을 하면 그 뭐 분위기가 어떻더라 누구는 어떻게 생겼더라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은 그 이 상가 그러니까 그렇죠. 상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우리나라 언론과는 얘기를 않고 있다가 좀 시간이 흐른 후에 아사히 신문에다가 간단히 몇 마디만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제대로 된 인터뷰는 이번이 처음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건 활자로 되는 거를 이제 우리 저 독자들이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오늘은 생으로 목소리를 처음으로 그럼 여러분들에 들려드리는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공개지. 그렇네요. 세계 최초. 김홍걸의 육성 인터뷰. 그러니까 세계 최초로 네.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두 분은 소개도 안 했는데 지금 막 치고 들어왔는데 자, 우선 진성준 의원님. 네. 진성준 의원님 뭐 하나 받으셨다 그런 것 같은데. 상 받았습니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자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 받았는 거. 우리 저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 작업의 일환으로 당무 감사를 했어요. 뭐 의정활동 평가도 하고 지역에서 여론조사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무 감사를 했는데 그 당무 감사 결과 지역위원회를 너무나 잘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나는 왜 없어? 정청래 최고위원께서는 지역위원회를 잘 운영을 못했다는 평가죠. 아 그런가? 그렇죠. 큰일이네 그러면. 그 현역 국회의원들 우수상이 뭐 어떤 거예요? 진짜 못 받으셨어요? 높은 겁니까 꽤? 아니 이게 급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최우수 있을 것 같은데. 현역 국회의원이 저같이 비례대표가 지역위원장을 맡은 데를 포함해서 탈당하기 전이니까 한 130여 곳 된 것 같아요. 그중에 6군데만 받았습니다. 영광스럽게도. 그럼 뭐 대단한 거네요. 박수 칠만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참 섭외인 정청래입니다. 저도 자랑질 한번 하겠습니다. 국회 도서관 선정
국회 이용 최호수 국회의원 네, 선정됐습니다. 제가 많이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많이 갔다. 했다는 많이 거지. 했다는 거요. 이제 비서관들이 8명. 정청래 의원님의 이름으로 책을 빌리는 거지. 아니야. 자기 이름으로도 빌릴 수 있는데. 책을 빌린 건 아니고 거기 보면 출입. 자주 출입한 사람도 있고요. 네. 뭐 자주 빌려간 사람도 있어. 나는 그게 아니고 출입. 전자문서 그 뭐죠? 그 조사 조회. 본인이 직접 하셨어요? 우리 보장이다 있어. 열심히 일하는 보장을 둔덕으로. 그렇지. 어쨌든 이름은 내 이름이 나가니까. 그렇지. 그게 중요한 그래서 거죠. 언제 뭐 그 시상식 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상을 국회의장이 준대. 상을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 해픈 것 같아. 지성일 의원님 우수상 받으셨다 했는데 네. 이거 그러면은 이게 상 받은 거가 네. 그 평가하는 거 네. 하위 20% 평가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 플러스 알파가 되겠네요. 그거는 관계없어. 관계 없어요? 우수상 준 사람은 가점 줘야 되는데. 나 관계없고. 없어? 에이 그 뭐야? 아니, 진짜 상만 주고. 아니 있잖아. 저렇게 상을 받고 컷오프 되는 사람도 있어요. 상을 받고 다른 성적이 나빠서. 왜냐하면 입법 성적이 안 좋아. 제가 좀 떨고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노비할 수가 없어. 진성준은 좀 살려주자. 이런 게 좀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미 평가가 다 끝났는데 뭐. 그렇지. 예. 아니 근데 컴퓨터 들어가서 벌써 다 살짝 끝난 고치면 안 거예요? 될까? 컴퓨터 들어가서 어떻게 고치면 다 끝났습니다. 언제 발표해요? 발표 안 해. 발표는 원래 안 하도록 돼 있고 공천관리위원회에 넘기면 공천관리위원회가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지역별로 심사를 하면서 컷오프 빼는 거죠. 시키거나. 무섭다. 이제부터 이제 살 떨리는 시점이 오죠. 그래서 진성준 의원이 만약에 컷오프 되면 약속합니다. 제가 1인 시위 하겠습니다. 살려내라. 진성준을 살려내라. 저는 승복하려고 그러는데. 하지 마. 승복하지 말라고요? 내가 1인 시위를 할 테니까. 본인이 탈락되면 어떡하려고요? 제가 전 집사람과 같이 1인 시위 하겠습니다. 이인 씨. 2인 시위. 저는 승복하려고 그럽니다. 그래? 당의 엄정한 평가 시스템 하에서 평가를 한 결과 진성준이 탈락하면 그거 받아들여야죠. 뭐 그렇게 한다고 누가 봐줄 거 아니니까. 내가 1인 시위 하는 것을 허락해 주세요. 1인 시위하니까 생각나는데 지난주에 정청래 의원 라디오 나가서 네. 신기남 노영민 이 사람들 좀 품어줘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네. 진짜 난리 났던데 그래서? 대한민국의 언론이라는 게 네. 그리고 이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게 있더라고. 앵커가 물어요. 신기남 노영민 의원이 징계를 먹었는데 네.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당내 분위기 의원들은 좀 과하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건 팩트야. 네네네네. 아니 내 감정을 실어서 한 게 아니야. 그렇죠. 네. 그렇잖아. 네. 그 얘기했거든. 그냥 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과다한 게 아니라 당내 분위기를 물어서 당내 의원. 전달. 그렇지 전달자야. 다른 얘기 다 빼고 그렇게 했구나. 그렇죠. 그걸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기사를 쓸 때. 네. 아. 그러면서 종편에서는 또 그걸 하루 종일 떠들었대. 야, 그걸 보면서 아니 그리고 이제 김성곤 의원이 의총에서 있잖아요. 몇몇 의원들한테 이게 문제돼서 이제 중단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김성곤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공개적으로 하지 말고 비공개적으로 그냥 조용히 그냥 그 서류만 넣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누가 그걸 엿들었어 기자가. 네. 써서 중간에 내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사형수도 탄원서를 쓰는데 그러면요. 근데 동료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돼서 탄원서조차 넣는 것을 뭐라고 하면 이게 뭐냐. 그리고 이제 그 시선집중 인터뷰할 때 제가 그랬어요.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야. 국회에도 정치에도 눈물은 있다. 네. 그리고 북한에 모든 걸 떠나서 인도적으로 지원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도 탄원서를 서명한 사람들은 그런 인도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이 완전히 그냥 왜곡됐다고 할까? 뭐 그래가지고 네. 저는 몰랐어요. 선거운동 하느라고. 네. 근데 손혜원 위원장도 전화 왔더라고. 깜짝 놀래가지고. 왜 그렇게 했냐? 왜 그런 말 했냐고. 그러니까 제목만 보신 거지. 본인의 뜻이 아니었다. 이걸로 정리하면 되겠죠. 아니 그냥 나는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야. 네, 그러니까. 근데 기사는 그렇게 안 나왔으니까. 조심해야 돼 항상. 뭐 기사가 그렇게 나올 것을 예상해서 말 안 하고 좀 각박하잖아.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럼 나는 정청래다. 이거예요. 어울리는 거야. 네. 본격적으로 김홍걸 박사하고 인터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김홍걸 박사를 그 더불어민주당에 조금 데리고 오면 안 되는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오시기 전에. 예.
그런데 본인은 어떤 뜻으로 어떤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결심하게 된 것입니까? 제가 이제 지난해에도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좀 있었고 했는데 저는 스스로가 이제 정치인 체질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과거부터 네. 네, 쭉 그래서 뭐 정치권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었고 또 뭐 저 개인적인 좀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이 당 내부에 좀 이런 분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제가 나설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점점 상황이 심각하게 변해가고 또 지난번 그러니까 1월 초죠. 그 중앙일보 오보 사건 전혀 허위 보도인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신다고 그런 얘기가 그렇죠. 나서 네. 제가 이제 그걸 보고 놀라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머니가 전혀 그런 말씀을 하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현실 정치에 관여 안 한다는 입장을 누누이 강조하신 분이고 그렇게 말씀을 한 번에 길게 못 하세요. 네네. 연로하셔서. 예. 그래서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아침 10시쯤인데 그래서 읽어드렸더니 아이고 맙소사 이러시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안 되겠구나 싶어서 얼른 뛰어가서 그 정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이 심각하구나. 그러니까 단순히 몇 분 탈당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심각한 문제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 또 그 며칠 후에 그 사실 한겨레 김의겸 기자님이 쓰신 그 호남 자민련을 만들다니 응? 네. DJ가 하늘에서 통곡합니다 하는 그런 글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글을 보면서 제가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옛날에 그 글을 읽다 보면 이제 옛날에 그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 모습도 생각이 나고 또 지금의 현실을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이제 마음이 아팠고 아까 딴 분들이 뭐 5.18 묘소나 뭐 봉화마을에서 눈물 흘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사실 그 무슨 뉴스나 이 기사 이런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 적은 평생에 3번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이 94년에 만델라 대통령이 취임하실 때, 네. 그 다음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셨을 때, 그리고 이번이 3번째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주변에 이제 계신 분들, 제가 좀 신뢰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실 만한 분들한테 이제 의견을 구해서 결국 이렇게 입당해서 도와드리기로 조그만 힘이나마 보태기로 결심을 했는데 뭐 인터뷰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정말 그때 감동받았던 것은 이제 그 문재인 대표나 그 주변 분들에 대해서 좀 섭섭한 감정을 가졌던 분들까지도 제 결정을 이제 잘했다고 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이야말로 정말 사사로운 감정을 뛰어넘어서 대의를 중요시하는 분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주 작은 힘이나마라고 했는데 큰 힘이 됩니까? 작은 힘이 됩니까? 엄청 큰 힘이죠. 어떤 의미에서? 어떤 의미냐면 이게 이제 저는 오늘 인터뷰하면서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김홍걸 그러면 이제 김대중 대통령 이회사 3남 이렇게 이제 불려지는 게 본인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 며칠 전에 둘이 이제 식사를 했어요. 한 2시간 동안 이런 얘기를 저런 얘기를 쭉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인간 김홍걸이 살아온 얘기를 생각하면 여러 가지 그 애환 이런 게 있을 거다. 저는 그냥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이 왔다기보다는 아들인 것은 분명하지만
개인 김홍걸로 살아오면서 아버지를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했을 그 무엇의 감정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첫 의화라고 그럴까 가시적인 표현이라고 그럴까 그거를 하는데 나름대로 굉장히 깊은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분열이 돼서 이 고통을 느끼는 당 지지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당원들도 있고 그리고 총선 때 분열로서 치러야 되는 것을 가슴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의 가슴과 맞닿아 있는 그런 결정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분열된 상태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좀 이렇게 힐링 이런 것이 이쪽 편 들어서 좋았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당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됐고 고마운 행동이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진성준 의원님. 네. 그 김홍걸 박사가 중간에 아까 그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 중간에 나서 가지고 그런 적 없다라고 하지 않았으면 상당히 여론이 저쪽으로 많이 갔겠죠. 예를 들면 그때 막 동교동 그 고문들 막 탈당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 이호 여사까지 우리 당을 지지하고 있다. 본인들은 그거 하고 싶어서 계속 그렇게 언론 플레이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중간에서 그거 아니라고 이제 스톱을 김 교수가 해준 건데 네. 그게 만약에 없었다면 어땠을까? 글쎄요. 그렇게 되면 더 당내의 동요도 아주 더 심했을 것이고 네네. 또 호남 지역에서의 이른바 민심의 이반도 훨씬 더 컸으리다. 컸으리라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수습하기가 참 어려워지죠. 저희들이 뭐 좋은 인재들을 영입하고 또 김종인 위원장도 영입했지만 민주당의 적통은 여전히 김대중 대통령 또 노무현 대통령에서 이어져 오는 것인데 그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정신과 혈육들이 온통 다 빠져나가 가지고 안철수 의원을 지지한다라고 하면 참 수습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갔을 것이다.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서 그걸 이 반박한 것처럼 정정 요구를 한 것처럼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있죠. 잘못된 걸 바로잡는 게 왜 정치적인지 자식이 어머니를 보호하겠다는 게 왜 정치적인 행위라고 보는지 전 이해가 잘 안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네. 입당한 날이 광주 더불어 콘서트 하는 날이었잖아요. 이 작가랑 저랑 KTX 타고 그렇죠. 내려가면서. 갈 때인데 저희 핵심 당원 마포을 전화가 왔어요. 입당 기자회견을 봤다는 거야. 그분도 이제 전라남도 출신인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원님 속이 씨안해요. 속이 씨안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을 만들었고 했는데 그다음에 누가 뭐 하란다고 하는 사람이냐. 근데 마치 자기들이 그렇게 잘못 오인되고 매도당한 듯해서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예요. 마치 뭐 권고문이 탈당하면 우리도 다 그냥 다 그쪽 갈 따라가고 할 것처럼 자기들이 너무 그 매도당하는 것이 너무 기분이 나빴다는 거야. 근데 김홍걸 박사가 딱 입당하는 걸 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그렇게 저한테 전화 왔어요. 손혜원 위원장은 어땠어요? 이제 두 분은 현역 정치인이니까 현역 정치인 입장에서 김홍걸 교수님의 입당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제 3자 입장에서는 김 교수가 이제 입당했다 라고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분도 제 3자가 아니에요. 제 1자가 됐어요. 제 2자도 아니고 제 1자야. 일자야? 지금 당의 핵심이야. 제가 말씀드리면 약간의 그 이제 오해의 소지나 욕먹을 수 있는 부분들의 이야기인데 제가 이런 얘기 안 하고 참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 들어와서 이제 7달 됐거든요. 근데 처음 들어와서 느낀 게 이 사람들 김대중 노무현 너무 판다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이 그분들이 하는 특히나 제가 보기에는 이 5대5가 아니에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5대5로 파는 게 아니에요. 김대중 대통령 쪽에 훨씬 지분이 더 많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국회의원들이 하는 이 이제 여러 가지 일에서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이름은 너무 파는데 실제로 그 정신이나 그 사람들의 생각이나 그 사람들의 뜻을 과연 이렇게 깊이 이해하고 이것을 자기 행동의 지침으로 사용하나 활용하나 생각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가 이제 그 유명한 백드롭 사건이에요. 네네. 네. 그때 제가 사실은 지금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홍보실에 그 디자인 관련되는 일을 해주는 분이 하신 건데. 최천 의원이 가장 강분했죠 그때. 그렇죠. 근데 그 이렇게 밑에다가 두 사람 이게 지금 처음 제가 이거 밝히는 얘기인데 이게 백드롭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가 디자인할 때 한 장을 갖고 하잖아요. 한 장을 갖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밑으로 의자 밑으로 들어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해주는 사람도 저도 와서 보고 놀랐어요. 이게 한 장을 이렇게 놓고 할 때는 이 밑에 두 분이 기둥같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와서 보니까 의자 밑인 거야. 이렇게 아래쪽에. 안 보이는 거지. 예. 근데 그것을 그 순간에 제가 이걸 누가 딴 사람이 했습니다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했다 그러고 고치면 된다. 이게 뭐 거리에 나간 것도 아니고 신문에 나온 것도 아니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이걸 바로 인정을 하고 다음 날 바로 고쳤습니다. 고쳤는데 그때 제가 그때 저한테 소리치고 뒤에서 하는 얘기들을 들으면서 저 사람들이 왜 기자들 앞에서 저한테 이렇게 소리를 치지? 그 얘기가 뭐냐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또 하는 사람들이 이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특히나 뭐 이분은 뭐 표정이 이분만큼 밝지 않았고 얼굴이 이분보다 뭐 작았고 뭐 이런 얘기들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그 사건도 어머님 사건 났을 때도 야 이렇게 활용을 하나 편찮으신 분 갖고 이렇게 활용하나 하는 순간에 이제 그때 딱 분연이 나오셨잖아요. 그게 굉장히 통쾌했어요, 저도 사실. 아, 통쾌했어요? 왜냐하면 어머님하고 가장 정확하게 그렇지. 의사 전달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근데 아마 들어오셔서 이제 당에서 관련되는 여러분들 만나시면서 이제 활동하시게 되면 느끼실 거예요. 저는 정말 김대중 대통령을 뭐라 그럴까, 이게 너무 그분 이름 석자를 너무 이렇게 파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네. 오리지널이 아드님이 딱 들어오셔서 여기서 해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걸 저는 많이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원걸 박사가 프로필 보니까 1963년생이시더라고요. 토끼띠구나. 63년생이면 토끼띠 시대. 나이 좀 줄여주시지. 저는 저보다 어린 줄 알았어요, 실제로. 그날 네, 깜짝 그렇게 안 놀라더라고. 보이시네요. 네. 그날 나이 속이긴 틀렸네. 네, 이제. 틀렸습니다. 입당 기자회견 하신 날 이 작가 봤잖아요. 네. 바로 김홍걸 쳤어. 나 깜짝 놀랐어요. 63년생이야. 저는 자, 저보다 어릴 줄 알았. 한 두세 살 어릴 줄 그렇지. 알았어요. 이 전에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이제 문상객들을 맡고 있는데 그때 나경원 의원이 네. 이제 누가 저를 소개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분이 막내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나경원이 눈이 동그래지던 예 그러더라고요. 네. 그때는 지금보다 더 어려 보였거든요. 김대중 대통령도 사실은 연세보다는 좀 젊어 보이셨죠. 예, 그런 편입니다. 예, 예. 그리고 사실은 동안이시네, 진짜. 김홍걸 박사가 늘 그냥 DJ의 삼남 이렇게 우리가 뭐 기사를 많이 봤기 때문에 굉장히 막내라는 느낌이 있어서 더 아마 그런 이미지를 받은 것 같아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예. 정말 유명한 책이죠. 김대중 억중서신. 예. 누구나 다 읽었을 법한 그 책인데 거기에 보면 김 박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교수로 불러주십시오. 김 교수에 대한 교수 불러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도서관 홍보를 홍보 좀 좀 해야 하게. 되기 때문에 김 교수에 대한 글이 있는데 어떻게 써 있냐면 어린 시절과 사춘기의 너에게 준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 생각할 때 언제나 너에게 본의 아니게 못할 일을 한 것 같은 죄책감을 느껴왔다 이렇게 쓰셨는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1973년에 김대중 납치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는 초등학생이었었거든요. 김 교수님 그죠? 초등학생이지.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 납치 사건 때는 4학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쭉 아버지 뭐 가택연금 당하셨고 또 사형 판결 내렸을 때는 고등학생이었었고 그러니까 계속 사춘기 시절을 굉장히 좀 어둡게 보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네. 이 저를 포함해서 저 집안 사람들은 좀 뇌 구조가 이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저는 어린 시절이 불우했다는 생각 전혀 그 당시에도 지금도 하지 않았고요. 그랬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일 겪는 게 마치 활극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그러니까 뭐 어려움을 겪어도 워낙 저희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또 결국은 우리가 이길 거라고 하는 그 확신과
또 독재 정권에 대한 적개심이 어렸을 때부터 강했기 때문에 별로 뭐 이 우울해진다거나 뭐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근데 김대중 대통령 물론 제가 내성적이기 때문에 좀 뭐 조용히 지낸 건 사실이죠. 김대중 대통령 말씀에 의하면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 학교 다닐 때도 사복 형사들하고 같이 다녀서 참 가슴이 아팠다 이렇게 항상 그런 건 아니고 네. 납치돼서 돌아오신 다음에 한 3개월 이상 가택연금이 됐었는데 이제 제가 그러니까 저희 그때 계셨던 오래돼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버지 비서로 계셨던 분이 저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비서가 가니까 또 무슨 뭐 비밀 연락. 접선이라도 할까봐 예. 따라온 거죠. 네. 네. 저를 따라왔다기보다 이해를 좀 하는 게요. 우리 애 아들만 셋이잖아요. 내가 가르쳐준 적이 없어. 새누리당에 대한 적개심이 엄청나. 무조건 싫어해. 그리고 걔들은 뭐냐면 이런 거야. 우리 아버지를 못 살게 굴고 괴롭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부터 시작되나 봐. 저는 옛날부터 선언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 둘이 그럴 리는 없지만 가능성이 제로지만 무슨 선택을 하든 네. 진로 선택을 뭐를 하든 다 본인이 알아서 전 잔소리를 안 하는 사람인데 이 세 가지 길만 가지 마라. 네. 그걸 가면 나는 의절하겠다. 네. 뭐지? 1번은 보수 정당의 당원, 2번은 검사, 3번은 기레기. 네. 검사는 왜 그렇죠? 우리나라가 정의로운 검사가 될 수 있잖아요. 정의로운 검사들이 너무 드물어서 그런 분들이 젊은 분들 중엔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이 승진을 못하고 중간에 잘려 나가는 현실 아닙니까? 네. 기자는 괜찮은데 기레기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을 가장 괴롭힌 세 가지 분야의 종사하는 분들은 그렇죠. 안 된다. 이거잖아 지금. 예. 네. 저도 저희 아들 셋을 모아놓고 그렇게 똑같이. 이리 와봐라. 아버지가 모든 것은 다 허락하겠는데 세 가지는 안 된다. 새누리당 당원 안 된다. 검세 안 된다. 기레기 안 오늘부터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려고? 그 지금 카톡 금방 또 다 해야 되겠어 지금. 그런데 이렇게 보수정당 당원은 안 된다고 하셨는데 네. 아버지를 항상 따라다니던 그 측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네. 김경재, 하나갑 이런 분들이 다 저쪽으로 넘어갔을 때 그때 심정 어떠셨어요 그러면? 근데 솔직히 그분들은 서서히 그러니까 연세가 드셔가면서 조금씩 좀 우리와는 다른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뭐 그렇게 놀라진 않았습니다. 그렇진 않았습니까? 그러려니 했구나. 제가 전에 좀 알고 지냈던 분이 항상 그 아버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아버님의 뭐 정말 양아들이라고 할 정도의 분이 계셨어요. 장성민 씨. 예. 근데 그분 요새 저는 그 정도일 줄은 몰라. 저 알거든요. 잘. 저는 뭐 전혀 놀랍지 않고요. 진짜로? 예, 저는 벌써 한 98년도에 정체를 파악했기 때문에 진짜로. 예, 전혀 놀랍지 않고요. 이 양아들이라든가 그런 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친척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것도 사실이 그렇게 아니고. 아들뻘. 사실 그분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분이 중앙 썬데이인가 몇 년 전에 그런 글을 게재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92년 정계 은퇴 선언을 하시고 대선에 지신 후에 네. 영국을 가시기 전에 네. 자신을 불러서 내가 지금은 은퇴 선언을 하지만 나중에 다시 정계 복귀를 할 것이다. 근데 너만 알고 있거라. 그런 얘기 했죠. 유일하게 너한테만 얘기한다. 근데 사실 이 사정을 아시는 분이 들으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그 당시에 그 장성민 씨가 우리 쪽에 온 게 동교동에 온 게 한 1년 뭐 그 정도밖에 안 됐고
그 뭐 나이 30의 젊은 비서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어머니나 권노갑 고문에게도 하지 않는 말씀을 그렇지. 젊은 비서에게만 하겠습니까? 네. 어머니도 그걸 보고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만 들었다 그러니까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막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마포 을에 내가 중요한 정책 공약을 한 달에 발표해. 근데 동교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6학년짜리 붙잡고 너만 알아라. 그렇지. 그렇게 얘기한 거하고 비슷한 건가? 네. 우리 보장한테도 얘기 안 하고. 네, 어쨌든 본인은 이제 사춘기를 별로 어렵지 않게 보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김정우 교수 왔을 때 김철희 김 고문님하고 통화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 아버님께서도 울컥하셨을 때가 가택연금 나갔을 때 애들 학교 가는 거 보고 막 울컥했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김 교수님 본인은 괜찮았더라도 아버님께서는 굉장히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고통받는구나. 그렇지. 그 이제 80년 그게 한 11월 경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육군 교도소 남한산성에 예. 있던 육군 교도소를 찾아갔는데 그때 이제 사형 선고가 나와서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유언 같은 걸 이제 남기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저희들에게 더 잘해 주시지 못했다는 이런 후회의 말씀을 하시고 그랬었죠. 네. 근데 사실 그 상황에서도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할 텐데 저나 뭐 어머니나 형이나 저 사람들하고 대충 타협하고 좀 살 길을 찾으시지 왜 저러나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했습니다. 네. 뭐 딴 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그놈들이 감히 어떻게 사형을 집행해? 결국은 나중에 석방되실 거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었고 네. 어머니도 최근에 한겨레 신문과의 이제 회고 인터뷰에서 네. 아버지가 그때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타협을 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뭐 협조하면 살려주고 자리도 주겠다 그렇죠. 했던 것을 받아들였다면 아버지를 용서 못하셨을 것 같다. 맞아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셨어요. 제 마음도 똑같습니다. 그것과 또 90년 3당 합당 때 우리 쪽에 먼저 제안이 왔지만 거부하셨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뭐 저희를 뭐 부귀영화 누리게 해주시지는 못하셨지만 남들에게 남들이 아버지 얘기를 할 때 부끄럽지 않게 자랑스럽게 해주신 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 받았을 때 그 어머니가 보낸 편지. 예, 당당하게 죽어라. 빌지 말아라. 네. 목숨을 구하지 말아라. 예, 그냥 죽어라. 예, 그렇게 그런 했잖아요. 투로 진짜 어머니 대단한 어머니야. 방금 남한산성 잠깐만 남한산성 있잖아요. 네.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진짜로 살았던 거기 가보셨어요? 그 감옥이요. 네. 내부야 들어갈 기회가 없었죠. 없었죠. 저는. 네. 저 가봤어요. 아, 이제 19대 국회 들어서 현장 그 시찰을 갔어요. 아직도 그 자리에 있습니까? 그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옮긴 줄 알았죠. 거기서 안내를 합니다. 여기가? 여기가 김대중 대통령께서 직접 음. 기거하셨던 네. 사셨던 그 방입니다. 그래요? 그걸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군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그래서 관리하고 있죠. 그 아버지께서 하신 그렇구나. 말씀이 네. 처음에는 아유 이거 어떻게든 그러니까 이거 나 죽게 되면 어떡하나 걱정도 하셨는데 며칠 지나니까 에라 모르겠다. 뭐 죽일 때 죽이더라도 맘 편하게 있자 하는 생각이 드셔가지고 그냥 뭐 식사도 잘 하시고 잠도 잘 주무시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그 교도관 역할을 하는 헌병이 예. 아니 사형이 언제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주무시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그런 얘기까지 했다고. 근데 저도 이제 목포교도소 출신이잖아요. 예. 근데 거기는 이렇게 유리창도 있고 그래요. 근데 거기 진짜 빛이 없더구만요. 육군교도소. 예. 아예 빛이 없어요. 음. 빛이 없고 어둠침침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백열등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없으면 안 보이겠더라고. 네. 신영국 쌤 말씀으로는 하루에 딱 그 몇십 분 동안 신문지 반장만큼의 햇빛이 무릎
이렇게 들어왔다 근데 그래요. 거기는 이제 일반 교도소예요. 그 선생님 군인으로 가셨어요. 그 육군 교도소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게 잘 창문이 없어요. 없겠더라고. 근데 신영국 선생님 말씀이 그 햇빛이 아니었으면 자살했을 거라고. 죽었을 거라고. 예. 근데 굉장히 저도 이제 제가 있었던 목표 교도소는 1.04평이에요. 근데 우리는 약간 길쭉하게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있는데 그 육군 교도소는 약간 길쭉이보다는 약간 이렇게 정사각형. 독방인가요, 둘 다? 네, 정사각형 규모로 이렇게 있더라고. 예. 그때도 콩밥 줬나요? 그렇죠. 어. 콩밥 나와요. 그 안에 화장실도 붙어 있어요? 예, 예. 우리는 있었는데 붙어 있어요. 그 육군 교도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있겠지. 그것까지는 독방에 기억이 안 나. 있어야지 못 나가게 하니까. 붙어 있어요. 근데 하여튼 거기를 가봤어요. 제가. 그리고 그 방에 내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앉아봤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앉아봤죠. 거기 책상도 있잖아요. 조그만 이렇게. 그러니까. 눈물 나죠. 예? 책꽂이 같은 이런 그러니까 게. 김 대통령이 쓰시던 책상.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사진이 장면 사진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그 거기에서 머리 이렇게 빡빡 빡빡 깎고 퍼런 수위 입고 있는 그 사진 있잖아요. 네, 있죠. 그거 보면 진짜 눈물 나요. 그렇죠. 근데 나는 그 사진을 누가 찍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이를테면 헌병이 찍어서 밖으로 유출했을까? 기자들 하니까 어느 상황에서 그 제가 봤을 그거를 때는 노출하는 법이 없거든요. 노출한 법이었는데 아마 그 육군 교도소 측에서 아마 자료 사진으로 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렇지 찍은 것이 찍지 않았을까? 보관해왔던 게 이제 네, 세상이 나중에- 좋아지면서 예, 예, 나중에 이제 공개되지 않았을까? 저는 오늘 오면서 이제 질문을 두 가지를 하고 싶었어요. 박사님 교수님께. 하나는 좀 이따 할게요. 하나 지금 하고 싶은 게 존칭 생략하고 김대중의 아들로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 한번 그걸 꼭 궁금했어요. 솔직히 저는 남들이 저를 알아보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는 않습니다. 예. 물론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자랑스러워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 편하지는 않으니까 남들이 알아보면 예. 뭔가 잘 나가는 게 있으면 저 사람은 대통령 아들이기 때문에 특혜를 받아서 저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못하면은 대통령 아들이 저것도 못해 아유 무능하구나 뭐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이 별로 알리고 싶지 않았고 저희 와이프도 누구 며느리란 거를 사람들이 아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굉장히 저는 프라이버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 그래서 사실 이번에 나서는 것도 그것 때문에 고민했고 왜냐하면 TV 한번 나오면은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뭐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아버지께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조심은 했는데 뭐 사람이 모자라다 보니까 실수도 하고 예, 그러긴 했죠. 그거는 아버님과의 관계지만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본인의 인생이 있잖아요. 예, 예. 그 본인의 인생에서 자리 잡은 그 아버님의 영향력 같은 것이 네. 그렇게 행복한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이 그동안에 하셨던 일이나 선택을 한 번도 원망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평범한 아버지 어머니였다면 어땠을까 하고 상상은 해본 적 있지만 원망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김대중의 아들로 사셨잖아요. 김대중의 아들로 살아오신 그 본인의 그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 박정희의 딸의 삶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리얼한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우리와는 너무 다른 시대를 살았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권위주의, 이 독재 이런 거에 그걸 상대로 싸운 분이고 그쪽은 그걸 즐겼던 이 입장이기 때문에 많이 다릅니다. 네. 제가 여담을 하나 하자면 MBC에서 23년 전에 제3공화국이라는 드라마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박근혜 지금 대통령의 그 형제들이 이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작가와 PD에게 왜 이렇게 이 아버지를 나쁘게 묘사하느냐. 예. 그래서 좀 만나서 얘기 좀 하자. 그래서 어떤 식당에서 뭐 한정식집 같은데 조용한 방에서 만났습니다. 만났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MBC 쪽에서는 작가와 PD가 갔고 그쪽에서는 그
지금 박근영 씨라고 그러나요? 예. 둘째 따님. 둘째 딸. 예. 박지만 씨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고 예. 그 박정희 정권에서 전직 장관했던 분이 둘이 왔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그 당시에 벌써 뭐 60대 후반에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었는데 좀 늦게 도착을 했대요. 약속 장소에. 네. 근데 그 박근영 씨한테 큰절을 하면서 공주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네. 예. 그래서 이 MBC에서 간 두 분은 아니 이거 무슨 장난을 농담으로 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농담이 아니더라는 거죠. 예. 근데 그런 일은 저희 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면 어머니 이호 여사.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여러 번 뵙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고령이라서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데 굉장히 김대중 대통령도 유머스럽지만 여사님도 굉장히 유머스러워요. 그래요. 네, 굉장히 그리고 권위주의 의식이 없어요. 제가 90년대 중반에 어떻게 김대중 그때는 이제 대통령이 아니지. 영국 갔다가 막 오셨을 때 제가 아태 평화재단 그 아카데미 할 때예요. 이제 사진 찍는데 여사님이 옆에 서 있다가 아 나도 찍어야지 하면서 이렇게 들어오셔서 찍더라고. 그러니까 격의가 없어요. 네. 그런 모습을 저는 이렇게 보고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여성 운동가, 뭐 여성 지도자 똑똑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뭘 잘 모르면 사라진다. 동기동에 가서 이호 여사한테 막 질문해가지고 답게 온다.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그게 이제 농담처럼 많이 퍼졌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갑자기 국회 사라지면 분명히 동계동 가가지고 이호 여사한테 뭐 물어보고 있을 거다. 그런 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렇게 막 소문이 날 정도로 여쭤보세요. 그렇게 됐는데 아들이 본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였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내조자로서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김홍걸 아들의 입장에서 어머니 두 가지. 그 좀 전에 말씀하신 거는 좀 사실과는 거리가 있고요. 네. 어머니는 뭐 지금도 그러시지만 옛날에도 뭐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의견을 막 남들에게 강하게 주장하시는 그런 성격이 아니시고요. 차분하게 조용히 이 눈에 띄지 않게 이 일하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저를 대할 때도 이제 저의 생각을 존중해 주시고 그러니까 뭐 일일이 간섭하시거나 또 이렇게 사소한 것들을 신경 쓰시거나 그러시지 않고 큰 것에만 신경 쓰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두 분은 일반적인 이 부모 우리가 흔히 보는 부모들과는 다르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독립투사 부부처럼 이제 바깥에 큰 일에 신경을 쓰셔야 되니까 뭐 우리 애를 좋은 학교 보내야지 뭐 또는 예. 뭐 재산을 잔뜩 유산으로 남겨줘야지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또 남들 같으면은 내 자식과 누가 싸운다 그러면 어느 놈이 내 자식을 괴롭혀 이러는데 그 두 분은 웬만하면 네가 져 줘라 뭐 그런 식의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뭐 우리가 DJ를 보고 거인이라고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 대목에서 이분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느꼈는데 그러니까 남한세상이 사형 판결 받고 수감할 때 아들 삼형제가 면회를 왔대요. 아들 세 명이. 둘 형제가. 그때는 큰 형은 감옥에 있었으니까 면회 같이 감옥에 있었지. 참. 맞아. 같이 감옥에 있으니까. 김홍일. 예. 아들 형제가 둘째 셋째가 면회를 와서 그 큰절을 했는데 면회실 마룻바닥에서 그런데 그걸 보면서 DJ가 조금 눈물을 보이시고 즉석에서 시를 한편 썼다고 하는데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면회실 마루 위에 자식들이 큰절하며 새해와 생일 아래 보느니 애끓는다. 아내여 서러워 마라. 이 자식들이 있잖소. 가족이 보고 싶다. 벗들이 보고 싶다. 강산도 보고 싶다. 결애도 보고 싶다. 그렇다 종소리 퍼지는 날 얼싸안고 보리라.
멋있다. 그렇죠. 예. 근데 이때 사실은 그런 시가 왜 이렇게 안 알려져 있어? 너무 멋있다. 감옥에서 쓰신 건데 이게 정말 곧 있으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사형판 받았으니까. 근데 아들이 보고 싶은 것을 결례로까지 승화시켰네. 멋있다. 그래서 저거 하나 올려주세요. 멋있다. 그럴까요? 종소리 퍼지는 날 얼싸안고 보겠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내여 서로 말아. 내가 죽는다고 서로 말하겠죠. 우리 자식들이 있으니까. 이게 뭐 참 대단하신 분 같은데 다행스럽게도 정말 사형 판결이 사형 이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풀려나서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근데 이 시는 나중에 알게 되신 것이죠? 석방이 되신 후에서야 이제 그 몇 시조 같은 걸 써놓으신 거를 한꺼번에 모아서 보여주셨죠. 아들로서도 굉장히 이런 식으로 뭉클할 것 같은데 지난번 한겨레 인터뷰 보니까 아버지한테 효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잘 못 이으시고 효 이렇게 하셨다 그래요. 그러면 그때 조금 이게 말을 끝까지 잊지 못한 것 같은데 어떤 의미일까요? 아버지한테 불효를 하셔서 그렇게 말을 못 잊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효도를 못했는데 이번에 좀 어쨌든 결심하고 나섰으니까 잘 해가지고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래도 내 아들이 장하다, 응? 잘 하거라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해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때 큰 사고가 났었을 때 아버지가 따로 이렇게 불러서 얘기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뭐 긴 말씀은 안 하셨고 제가 뭐 워낙 죄송하니까 네네. 얼굴을 들지 못했고 한동안. 근데 이제 돌아가시기 한 2달 전인가 이제 그 병원에 혼수 상태로 들어가시기 한 열흘 전이네요. 네네. 이제 저를 부르셔서 이제 이것저것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말씀하시는 분위기가 왠지 유언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뭐 자서전에 이러저러한 내용, 과거에 밝히지 않았던 내용도 다 넣으시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씀하시고 그때 네가 그 잘못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좀 보살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무심했구나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또 당신 탓으로 돌리셨네요. 또. 그 대통령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은 보셨나요? 그러니까 입원하시자마자 혼수 상태로 가셔서 거의 한 달 있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무슨 유언을 남기시거나 이런 말씀을 나누거나 이럴 기회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김영삼 전 대통령도 그 DJ가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가서 하회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이미 혼수 상태에 화해란 건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속으로 화해하셨다는 그 말씀을 그렇죠. 하신 본인 거겠죠. 스스로 화해했다는 거죠. 예, YS 그렇죠. 얘기는 그런 건데 제가 들었는데 그 최경환 비서 같아요. 이게 뭐냐면 단결 이 얘기를 하셨다고 그건 이제 확실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끝까지 다 못 이시고 단 이렇게 뭐 이렇게 그래서 단결로 이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남기신 거 본인은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단결. 근데 저처럼 이렇게 단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숨 가쁘시면서 결 이렇게 하든가 뭐 하여튼 단결을 말씀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렇게 보면 김홍걸 교수 참 선친을 굉장히 많이 닮으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또 첫째 형도 좀 많이 닮으셨었어요. 예. 그런데 사실은 그 둘째 형도 많이 닮았어요. 둘째 형도 많이 닮았어요. 많이 닮았어요. 아니에요. 김 교수님은 제일 많이 닮았어요? 어머니 닮으셨어요. 그래요? 저는 옆에서 아까부터 보고 있어요. 어머니랑 너무 닮으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나중에 그 김홍일 전 의원이 그 대내외적으로 안 보이시다가 나오셨을 때 예. 굉장히 병세가 좀 예. 심각한 모습으로 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충격받고 옛날에 풍채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랬죠.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아서 너무 마른 모습 보여서 많이들 놀랐는데 지금 혹시 형님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뭐 크게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이 뭐 별다른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예, 그냥 그 상태에서 별로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그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때 구속되고 고문 받으면서 그 후유증 때문에 병이 깊어졌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그 병의 사실 원인을 놓고 그 의학계에서는 뭐 의견이 분분한데 네. 이 충격에 의한 그러니까 외부 충격에 의한 걸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 형이 그때 이제 이 아버지를 그러니까 이 내란 음모한 사람으로 모는 그런 조서에 사인하라고 그러니까 자살을 하려고 머리를 이 벽에 박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뇌 신경의 질환이니까 그게 원인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추측하는 것이 김근태 의장님도 고문을 당하신 후유증으로 또 비슷한 증세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우리 두 분도 그 민주화 운동 열심히 하셨는데 혹시 고문 받으셔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뭐 고문의 수준 전혀 아니고 몇 대 두들겨 구타. 맞은 정도죠. 뭐. 저는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았는데 깐족거리다 맞으신 건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면 수배 왔다가 안기부한테 수배 왔다가 이제 새벽 2시에 잡혀갔는데 지금도 어디로 잡혀갔는지를 몰라요. 목을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탁 맞았는데 고개를 쳐들 수가 없어. 이렇게 하고 혁뒤 다 풀고 그다음에 앞뒤 4명이 양쪽에 잡고 하니까 무슨 모텔 비슷한 데 같은 것 같아요. 을지로 어디. 올라가는데 간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고개를 들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르륵 쭉 따라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바둑 보면 뭐 아다리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4개 하얀 게 4돌이 있고 까만 한 점. 그때 까만 한 점이 저예요. 그렇게 올라가는데 올라가자마자 이게 수건 같은 걸로 눈 가리고 3시간 이상 맞은 것 같아요. 가린 채로. 예. 근데 처음에 물틀더라고. 근데 처음에 나는 박종철 열사처럼 나도 물고물 하려고 그러나? 근데 물고물 하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은데 비명소리 들리니까.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깜프라치 하려고. 그래서 근데 이제 눈 뜨고 맞으면 훅 들어오면 이렇게 뭐 몸을 움직이려 하잖아요. 근데 어디서 날라오는지를 모르잖아요. 그 공포가 더 심하죠. 손과 발이. 그래서 한 3-4시간 맞은 것 같아요. 그게 뭐야 그 미문화원 그 아니 그 전에입니다. 아 그때 두 번 징역을 갔는데 첫 징역 갈 때. 어쨌든 그 굉장히 공포스러워요. 맞아서 느끼는 통증보다 언제 어떻게 날라올지도 모르는 발길질과 이 주먹질에 그리고 그냥 팍팍 방바닥에 이게 강대뼈를 이렇게 탁 부딪히거든요. 그러니까 정원님이 들어가셨을 때보다 훨씬 그 김홍일 전 의원이 들어갔을 때 훨씬 더 심했을 때죠. 그렇죠. 이제 저희하고는 그때는 뭐 죽어 나온 사람도 죽어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막 이러는 거죠. 그때였으니까.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본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이제 장남에 대해서 그대로 표현하겠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자식이 나 때문에 병신이 되었구나 생각하면 가슴이 끊어질 것 같다. 충분히 이건 뭐 우리가 공감하는 것이죠. 자기 아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사실은. 하기야 뭐 DJ도 죄 없이 끌려갔지만 자기 자식이 죄 없이 끌려가서 저렇게 고문받고 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건강이 좀 안 좋아지신 것 같은데 조금 몸이 좀 추스리고 좀 건강을 회복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도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낙상도 하셨죠. 예, 일주일째 입원해 계시는데 지금 좀 강한 진통제를 맞으셔서 한동 지금 입원하신 이후로 이 남들과 대화를 제대로 못 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쾌유를 좀 빌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들 당연히 쾌유를 빌 겁니다. 네. 그리고 그 김대중 대통령 옥중서신에 보면 그 김홍걸 교수한테 따로 쓴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홍걸아, 항시 아버지가 말하지만 너는 어렸을 때부터 남이 갖지 못한 장점이 있다. 첫째는 거짓말하지 않는 것. 둘째는 남의 흉을 보거나 고자질하지 않는 것. 셋째는 한 가지 열중하면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끈기가 있는 것. 근데 단점이 하나 있다. 이웃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이렇게 했는데 글쎄요. 그 이번에 그
입당하시면서 아버지가 하늘나라에서 아이고 홍보를 잘했구나 이렇게 느끼도록 하고 싶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이거 아닐까요? 이웃에 대한 관심? 그것과는 조금 틀리고요. 네. 맞다고 해주세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러니까 미국에 가기 전에도 약간 서구식의 개인주의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지만 남이 내 영역을 침범하면 가만히 있지 않는 그런 성향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나선 거에 대해서 분노해가지고 나선 거에 대해서 평소에 내성적이고 조용하던 저를 봐왔던 사람들은 저 친구가 갑자기 왜 저러나 뭘 잘못 먹었나 또는 뒤에서 누가 사주하고 조종하는 사람이 있나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를 사주하고 조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표께서 저를 영입했다고 하는 표현도 맞지 않습니다. 제가 결정해서 제 발로 갔습니다. 저하고 비슷하시네요. 네.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자원봉사하겠다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님의 그 평가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맨 마지막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다는 인정하셨고 아 좀 그거는 개인주의적인 약간의 이 세상의 게 모든 있었다. 막내들은 다 그래요. 그래요? 여보세요. 그 여보세요. 그 글이라고 장점 그랬어요. 한 가지. 막내 있잖아요. 막내들 좀 이렇게 좀 명예를 막- 좀 생각해 주세요. 막내들이 원래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이 좀 없어요. 그래요? 예. 나는 참 관심이 그래서 많았어. 우리 아들내미가 그런가? 장점 세 가지는 인정하세요? 그런 평가가 아버지가 정확하게 보셨다. 어떻습니까? 뭐 대충 뭐 맞는 편입니다. 네. 아 그럼 아버지가 너는 내가 봤을 때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썼거든요. 네. DJ께서. 네. 그러면 이번에 국민의당에서 그 녹취록 막 파문 터졌을 때 예. 김홍골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대요 그러면은? 뭐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이미 판명이 아. 났지 않습니까? 그 녹취록 공개돼 스스로 가지고. 공개한 게 보면 웃기죠. 근데 네.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녹취록 공개해서 이 유리할 것이 없는데 왜 누가 어떤 의도로 도대체 공개를 한 것인지 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고요. 녹취를 뭐하러 했는지 뭐에 쓰려고 저 아무리 생각해봐도 쓸 곳이 없는데 그걸 뭐에다 쓰려고 했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 제가 안타까운 점은 그 구태 정치를 배격한다는 안철수 의원께서 자신에게 유리한 보도지만 잘못된 보도가 나왔을 때는 그건 사실이 아니다 네. 하고 정확히 바로 처음부터 바로 잡아 주셨으면 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 아닌가 네. 좀 안타깝습니다. 예, 이 일이 생겨서 누구에게도 이 득이 되지 그렇죠. 않았거든요. 예. 그 김대중 도서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자료들이 어떻게 있고 어떻게 그 만들어졌는지. 김대중 도서관은 원래 이제 구 아태재단의 건물로서 짓다가 이제 퇴임하실 즈음에서 연세대학교에 기증을 하셨고 이제 그 연세대학교에서 대통령 이 기록 관리 연구 등을 하는 목적으로 운영해 가고 있고 그 안에 이제 별도의 연세대학교와는 직접적으로는 상관없지만 그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이 그 이끄신 김대중 평화센터가 그 건물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층에 가시면은 아버지가 일제 시대 그 일제 강점기에 받으셨던 무슨 상장 성적표부터 시작해서 감옥에서 쓰셨던 물건 노벨 평화상 상장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시가 돼 있습니까? 다 전시돼 있습니다. 네. 1층에. 목포상고 수석 입학. 이 대목에서 이 시대의 참 자랑인으로서 김홍걸 우리 교수는 모르는 거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 순전히 제 자랑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사저 있잖아요. 동교동. 그 앞에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지역구인가요? 제 지역구죠. 뭐 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뭐냐면 그 앞에 벽돌 공장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그 큰 도로하고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좀 헐고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소광장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 달라. 그래서 서울시에서 계속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박원순 시장이. 근데 서울 11호만 들어가면 안 돼 이게. 국가재정법 위반 비슷하게 돼. 그래서 국비를 몇 억이라도 넣어야 돼요. 매칭이라 그래. 그 매칭 예산으로. 그래서 매칭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했죠. 그래서 제 의정부고에 나옵니다. 언제 완성돼요?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좋겠다. 그러면. 그래서 올해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큰 도로에서도 이제 별 경관에 지장이 없이 그게 이제 바로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 사저가 보일 수 있게 그 앞을 정비했어요. 사실 지역구의 그 명예죠. 그런 그렇죠. 중요한 그러니까 건물이 다른데 그 가면 대체적으로 기념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상업시설 그 안에 이제 그 주택가라기보다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땅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걸 땅을 사가지고 이렇게 그 건물은 이렇게 내보내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호 회사한테 그거 한번 내가 말씀드렸지. 자랑 삼아. 너무 고맙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면은 가족들끼리 가서 그 앞에서 조금 놀다가 또 김대중 그렇습니다. 도서관 들어가서 그럼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그렇지. 옆에 철도단 있잖아요. 철도. 예, 그 밑으로 내려가면 원래 그 기찻길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기찻길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원래는 지상 2층으로 가는 거였어요. 경의선. 그걸 지하화하고 그 바로 옆에 공원이 들었어요. 근데 거기는 아마 유아 애들 있잖아요. 그 책 팔고 사고 엄마들 유모차 끌고 다니는 그런 데 걸로 바뀌. 아마 대통령께서도 어린이들 굉장히 이뻐하고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아마 바뀌게. 좋은 일을 하셨네요. 근데 아니 집 좋아지게 만드는데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하네. 아니 말씀을 계속 안 끊으시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그렇습니다. 없네요. 지금이 감사하다고 말할 찬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저 선거 때 지원 가겠습니다. 야, 굉장한 얘기인데 이거는. 네. 방금 선거 때 지원하겠다 정치인 후보한테 했는데 그 본인은 이제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잠시만요. 네. 그 지원도 지원이지만 저희 집에 표가 넷입니다. 정청래 의원 지역구에. 이 지역구니까. 네, 저한테 잘 보이셔야 돼요. 아니 근데 마포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곳이니까 우리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로 패배하면 안 되는 곳이구만요. 또 그렇게 아니, 연결을 또. 김대중 대통령 이호 회사께서 예. 총선 때 누구를 찍었겠어? 나 직접 확인됐어. 아니 그래서 당연히 정청래 최고위원을 찍으셨겠죠. 그렇지. 진성준 의원 나갔으면 진성준 찍었지. 그렇죠, 그렇죠. 무슨 그건 몰라. 근데 절대로 패배하지 않을 필승의 카드만 내보내야 될 것 같아. 근데 사실 그 지역에서 야당이 그 우리 쪽이 예. 4연패를 당했었습니다. 네. 정청래 의원 나오시기 전에. 강용석. 아니요. 그 전에요. 강용석은 그 후의 얘기고. 예. 동교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 사연이 그래서 됐습니다. 그때 87년 대선 때도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1, 2, 3등을 한 후보가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는 졌다. 다 졌다. 다 졌다. 네. 그래서 그때 제가 17대 국회의원 초선 2004년도 동교동 우리 방문했었어요. 국회의원 되고 젊은 국회의원들이. 그때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호 회사가 정말 이렇게 뭐랄까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아이고 국회의원 선거 중에서 내가 찍은 사람 중에서 처음으로 됐어. 이호 회사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오늘 최고의 멘트네. 그 말씀을 듣니까 생각나는데 88년 총선 때 네. 그러니까 87년 대선에 치고. 진 그 분이 가시기 전에 88년 총선을 했는데 네. 그 우리 쪽 후보가 좀 약했어요. 네. 그래서 당선 가능성이 솔직히 희박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 표 찍어봐야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투표용지에 전두환, 노태우 욕만 잔뜩 써놓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예. 무효표를 감사하고 어차피 질 거니까. 근데 벼랑간 생각이 떠올랐는데 같은 지역구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정청래 의원 뭐 지역구에 지원하겠다. 뭐 지원 전설 같은 거 뭐 자원은 아니죠. 예? 자원. 자원은 자원이라니? 뭐지? 자원. 자원이 아니고 지원이라고 분명히 들었죠? 거기 출마하시는 거. 경선하시는 거. 그러니까 근데 본인은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불출마라기보담도 예. 그러니까
불출마니 뭐니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 예. 저는 이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뭐 이번 선거에 대해서 좀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개입할 생각이 없다가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뭔가 이 마음속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온 상태고 지금 또 지도부도 지금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분들과 상의를 해서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누구와도 뭘 주고받는 거래나 이런 것은 분명히 없었고 뭐 비례 줄게 와라. 예, 이런 거 아무런 없고. 보장이 없었고 그런 걸 바라지도 않고 네. 그저 저는 이번 싸움에서 일종의 탱크 앞에 돌멩이 들고라도 덤비는 심정으로 이제 돕겠다는 것이고 이제 지금 당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과 상의해서 제가 무슨 역할을 맡는 게 좋을지 좀 조언을 구한 후에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뭐 한 달 내로는 늦어도 한 달 내로는 구체적인 역할이나 뭐 이런 것이 다 나올 텐데 그때 되면 제가 자리를 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왜 이번에 나오게 됐는지 아마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저는 갑작스럽게 김홍걸 전문가로 제가 셀프 임명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또 다른 각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재인 대표한테도 확인했습니다. 뭐냐면 왜 김홍걸 박사가 출마 안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다 하고 이제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김홍걸 박사가 욕심이 없다는 걸 본인은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그러면 김홍걸 박사가 출마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본인의 생각과 관계없이 당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저는 근데 사람들이 출마하는 게 도움이 된다. 출마하지 않는 게 도움이 된다. 여러 가지 각자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기왕이 나선 길 아예 출마를 해서 마포의뢰. 마포을만 빼고 그래서 새누리당을 이겨주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저는 그 한석의 의미가 아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이 나는 지금 이 총선 국면에서는 가장 크게 도움이 되는 역할이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뭐 두 길이 아니겠습니까? 수도권 아니면 호남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디여도 좋다. 근데 어디든지 나가서 저는 이겨서 돌아왔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청래 평의원께서는 김홍걸 교수가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 의견이고 평의원이니까 별로 힘이 없어요. 우리 저 선대위원께서 선대위원이 힘이 있지 뭐 평의원이 뭐 최고위원도 그만뒀는데 뭐. 제가 정치적인 그런 상황은 제가 잘 모르는데 뭐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분들은 어디든지 나가서 이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어디 나가시면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요새도 저도 혼자서 보고 있어요. 네네. 영입 인재랑 지금 뭐 또 더 파티, 뉴파티 이렇게 보는데 저도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당의 지도부가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야구 스토브리그 같아. 다들 겨울에 앉아갖고 내년에 저 타순을 짜고 투수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모두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상징적인 분이 어떤 상징적인 곳에서 이겨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전 전략기획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번 선거에 대해서는 국민의 관심이 높은 게 사실인데 그만큼 또 우리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의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야권이 다당으로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각각 지지율을 형성하고 있지만 이 각각의 지지율이 새누리당을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지지율의 총합을 이뤄내야만 새누리당을 꺾을 수 있기 때문에
야권의 단결을 실현해야 되고 단결을 실현하자면 그런 단결의 요구가 이렇게 분출할 수 있도록 대중적 요구가 분출할 수 있도록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되는데 그러자면 이를테면 제가 좀 천박한 얘기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화제의 인사들, 화제의 인물들이 중요한 선거구에 입후보하는 일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목포에 나가서 박지원 의원과 대결? 화제 얼마나 큰 화제가 돼요. 글쎄 뭐 화제죠. 그런 것을 비롯해서 우리 국민의 관심을 피하지 말고 우리 국민의 관심을 최대로 높일 수 있는 엄청 화제지 그거는 그렇게 전술이 있다면 구사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이 관심 있게 선거의 상황을 지켜보고 다들 참여하라고 만들고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 유리하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그래야 된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하죠.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마무리할 때가 됐나요? 네. 그러면 끝나기 전에 한 말씀만 이제 좀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분들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결정을 하기 전에 이제 조언을 해주신 분들이 있는데 뭐 한 7, 8분 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좀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될 분들이 이 세 분은 그러니까 출신이 영남 출신이라 네. 사실 그동안에 고향에서 뭐 왜 빨갱이를 쫓아가느냐 뭐 그만둬라 뭐 이런 소리도 많이 듣고 이 따돌림도 당하고 고향 사람들한테 그러셨지만 그 지조를 꺾지 않고 이 뭐 30년 또는 20년 이렇게 변함없이 이 하고 계신 분들인데 네. 부천의 서른 의원님 그리고 남양주에서 뛰고 있는 김한정 교수 네. 그리고 당에서 전문위원 하시는 김우철 의원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좋은 말씀을 저한테 해주셔서 그 외에도 몇 분 더 계십니다만 그런 분들이 이번에 정말 제일 큰 수확은 딴 것보다 뭐 다른 어떤 걸 얻어도 이보단 더 클 수가 없는데 어떤 분들이 정말 이것도 누구 말을 따라하는 것 같아서 좀 뭐한데 진실한 분들인지 알게 됐고 네. 진실한 분들을 도와라 이런 메시지도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이 누가 진박 아닌 진김인지를 알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이 좋은 분들과 인연을 돈독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자산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그 1부는 좀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서 우리 시사 문제, 당면 뭐 여당 야당 문제 이야기 좀 하고요. 또 이재동 교육감하고 전화 연결하는 지금 뭐 누리과정 때문에 온통 네, 난립니다. 네. 난리니까 네, 정말 박 대통령 말처럼 돈을 줬는데 이재동 교육감이 주머니에 넣고 지금 안 내놓고 있는지 어쩐지 네.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그 김홍걸 교수가 개인적으로 고마우신 분들한테 지금 방금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했고 우리 청취자분들 진짜가 나타났다를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또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는 야권 지지자분들에게 한마디 좀 해주시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 한겨레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호남이 됐든 어디가 됐든 제가 가서 당을 위해서 노력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과거와 같이 그냥 가서 내가 누구 아들인데 내 얼굴 봐서 더불어민주당 좀 찍어주시오. 이런 것은 하지 않겠다. 네. 그것은 구시대 정치다. 이 당이 개혁이 되고 구시대의 문화가 청산되고 이 공천도 또 이제 국민들이 인정할 만큼 보기 좋게 되고 이런 결과물들을 들고 찾아가야 그동안에 이 더불어민주당이 여러분들을 실망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에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반성하고 옳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니 회초리를 때리시더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옳은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제가 지금의 여러 시련이 있지만
이 당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 저희 아버지나 노무현 대통령께서 겪은 시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 해내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총선, 대선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우리 나이로 95세가 된 어머니께 내년에 꼭 정권 교체가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마지막에 네, 예, 뭉클함을 주셨는데 늦은 시간까지 어땠습니까? 녹음하기가 편했습니까? 괜찮습니까? 아주 분위기 편하고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김 교수님 보내드리고 2부에서 계속 우리 방송 이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